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항상 1등을 했던 그런 학생들이었을 테니까 공부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고 나랑 좀 다른 존재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살짝 우월감 그런 느낌 느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 서울대 할 거예요. 서울대학교.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는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그 시선에서 정작 이들의 고민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밝기만 한 곳일까요? 고민이 되는 거나 아니면 힘든 점이 있어도 선뜻 말을 못 하겠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인턴을 빨리 시작했다고 하면은 조금 뒤처지지 않은 걸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친했던 친구들과도 좀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은 때때로 이곳을 고립된 섬처럼 느낍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자라고 느끼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관악의 섬 안쪽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전 10시. 서울대 입구역은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맞아, 여기랑 학교까지 한 30분은 잡고 가야 돼서 좀 짐 빠지는 게 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학로 느낌이랑 또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가 조금 1학년 때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았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역 이름은 서울대 입구지만 캠퍼스까지는 거기서도 한참입니다. 버스를 타고 언덕을 오르고 정문을 지나서도 다시 각자의 건물로 걸어갑니다. 서울대학교가 이제 관악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지하철역이 있고 또 이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캠퍼스만 이 안에 놓여져 있는 약간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즐긴다고 할까요?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게 확실해요. 그래서 고립된 섬. 캠퍼스가 섬인 게 아닙니다. 마음이 섬이 된 겁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도심과 가까운 듯 멀고 어딘가 세상과 따로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산만 있잖아요. 또 버스를 타고 나가야만, 또 한참 걸어 나가야만 이렇게 겨우 시장, 전철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사회적인 변화나 어떤 트렌드에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일 수도 있겠네요. 번화가와 멀리 떨어진 이 캠퍼스처럼 이들이 느끼는 고립도 단순히 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하루를 혼자 보낸다는 예찬 씨를 만났습니다. 수업을 좀 같이 듣는 친구가 있나요? 강의실에? 친구들은 다 졸업을 했고요. 대학원에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무래도 제가 나이로 따지면 26살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럼 평소에도 이렇게 혼자 다니세요? 학교? 네, 그렇죠. 다들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학교 오는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기도 해서 일 있거나 뭐 심심할 때는 친구들 불러서 카페에도 가기도 하고 밥도 먹는데 평상시에는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니면 좀 외롭거나 하진 않아요?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편이긴 한데 강의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예찬 씨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대체로 조용하고 많은 순간이 말 없이 혼자 지나갑니다. 신림 고시촌에 위치한 예찬 씨의 자취방. 이곳에서 생활한 지 벌써 3년째. 일단 제 방이고요. 혼자 사는 아저씨지만 나름 정리는 깔끔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롱은 절대 보면 안 돼요. 도덕이나 외로운 것보다는 혼자 너무 잘 지내고 즐기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 혼자 요리를 하면서 이제 밥 먹고 어쩌고 하다 보면 야 이거 술이 필요한 비주얼이 있대. 내가 너무 요리를 잘해버리니까 술을 페어링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녁을 마치고 카페로 향하는 예찬 씨. 보험계리사 자격증 공부 시작한 지 4개월째입니다. 어떤 공부하고 계신가요? 저 지금 계리사 1차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법 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혼자 공부하세요? 네, 아무래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주위에 친구가 있으면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혼자 하는 게 편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집중을 제가 잘 못하는 편이라서 주위에 좀 자극이 있으면 안 돼서 친구 없이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외로울 수도 있는 자취 생활이 예찬 씨에게는 오히려 작고 조용한 행복일까요? 솔직히 남들은 뭐 외롭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마냥 좋습니다. 그냥 내 공간. 혼자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고립됐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예요. 암호화폐 관련된 걸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집안에서만 일을 해요. 혼자서만 지내요. 자기 혼자 사는 집에. 관련된 뭐 음식이나 물품이 있으면은 다 온라인으로 시켜요.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톡 정도로 인간관계를 맺어요. 근데 굳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나름대로의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 활동도 잘해요. 그럼 이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회적인 고립은 물리적인 고립이랑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오히려 편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대학교에서 고립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같은 과라고 해서 다 같이 그렇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는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고등학교 때에 비하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외롭다는 감정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팀플 할 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서로 맡은 역할만 하면서 거의 교류 없이 그냥 진짜 주어진 과제만 끝내는 그랬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많이 웃고 다니시기도 하고 수행을 잘 하기도 하지만 진짜 속내 받아들여줄 것 같지 않은 자기의 다른 이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나누지 못하는 그런 고립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심리적 고립이 심리적인 거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립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연결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이곳의 고립은 지리의 문제일까요? 혼자인 시간이 너무 길어진 탓일까요? 아니면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이곳의 고립은 혼자이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깊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립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고립의 시작은 입학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립의 뿌리를 찾으려면 학생들이 대학에 오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경쟁과 비교의 연속. 그 시험 문제의 패턴을 보면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정해놓은 적절함인 거예요. 누군가가 정해놓은 옳음이지 내가 생각하는 적절함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패러다임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정해놓은 적절함과 옳음을 맞추는 그런 패러다임, 그 훈련을 12년을 하다가 나오고 그거를 제일 특화지게 되게 잘한 친구들이 서울대에 들어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진짜 그냥 순수하게 궁금했던 거, 혹시 내가 여기서 반에서 1등을 해봤다 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좀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를 잘 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대학에 와보니까 다 서울대생들이고 다 똑똑하고 그래서 아,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학생들이 서울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비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얼굴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나마 뚜렷했던 자신의 위치가 이곳에선 다시 흐릿해집니다. 교수님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공신 소리 들을 만큼 잘했는데 도대체 서울대학교에 와서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공을 망라해서 많았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거 와보니까 되게 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생각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형성을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1학년 때 처음 입학했을 때 그 똑똑한 친구들이 많고 특히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영재고나 과학고에 온 친구들이랑 좀 많이 스스로 비교했던 것 같고 서로 비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비교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부생 때 있었습니다. 잘한다. 스스로 잘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잘 부응하는 존재다. 그런 어떤 것들로 자기 정체성을 막 형성을 해왔는데 빅피쉬 스몰 펀드라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큰 물고기가 작은 연못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대단한 존재잖아요. 근데 작은 물고기가 큰 호수에 있으면 너무 미미한 존재거든요. 나보다 좀 뛰어난 애들이 1명, 2명, 3명 되게 많네? 그러다 그때 느끼는 당혹감은 엄청날 것 같아요. 각자의 연못에서 가장 큰 물고기였던 이들이 더 큰 호수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안을 느낍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양들은 공부한다고 많이 공부했는데도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미리 배우고 온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적도 좀 노력에 비해 덜 나온 게 속상하고 아쉽기도 해서 그 다음 시험부터는 그냥 준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좀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교는 성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점과 동아리, 학회, 인턴, 고시, 로스쿨, 회계사 시험과 취업 준비. 삶의 모든 영역이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 네. 제 친구 2명이 이미 계리사 시험도 합격하고 보험사에 취업해서 계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거를 어린 나이에 해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부담감도 들긴 합니다. 친구는 했는데 나는 못한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꽤나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흥미나 진로를 가지고 있는 그룹 안에서는 경쟁을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요즘 좋은 학점이나 성실한 학교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쟁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랑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처지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충분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차이를 갖고서 비교를 하고 본인이 떨어져 있다, 뒤쳐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옹졸한 걸 수도 있고 약간 사람의 어떻게 보면 한 면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친구들이 좋은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혹은 이제 또 좋은 직장에서 일도 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은 먼저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 사회의 구성원이 돼가는 모습이 되게 축하도 해주고 멋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나는 그럼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그럼 나도 앞으로 좀 빨리 사회의 좀 구성원이 돼야 할 텐데 라는 조급함과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하는 것 같고 서로 비교하고 또 성취로만 서로를 평가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교가 계속될수록 자신의 약한 부분을 꺼내 보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꼭 해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 그냥 버텨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거라서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계속 수행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자기를 달래가면서 자기한테 시간을 줘도 될 텐데 서울대 학생들은 좀 그게 좀 어려우세요. 오랜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잘하던 터라 표정에서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이들이 서울대생들이 힘들다고 할 때는 나 좀 그냥 힘들어 뭐 이 정도의 어투로 나가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누구나 그 정도는 다 힘들어. 그러니까 말로 표현된 그 이면에 얼마나 큰 고통을 이들이 느끼는 건지에 대해서 좀 추측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다는 말이 내가 부족하다는 신호처럼 들릴까봐 두려운 걸까요? 친구들에게 좀 속 얘기 많이 하시는지. 아무래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데 어두운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말한다고 해결이 되면 뭐 말이 많이 말할 텐데. 주변 친구들도 좀 비슷한 스타일.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흠이 될 만한 거나 자신이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굳이 좋은 면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주로 그런 면은 굳이 알리지 않는 편입니다. 가족과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상호 관계를 맺고 친해질 때는 서로가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음으로써 친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다른 경로로 상당 부분 친해진 이후에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일정 부분 털어놓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약간 수용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스스럼 없이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 되게 이런 게 드러날까봐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게 드러났을 때 내가 그걸로 인해서 판단받지 않을까 약간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남이 못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보면 나의 부족한 부분도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안 받아들였으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받아들인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안 드러내고 싶어 할 거예요. 비교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숨김이 쌓일수록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자라는 느낌이 깊어지죠. 그렇다면 이 불안을 학생들은 어떻게 버텨내고 있을까요? 감정을 아예 배제하는 그 방법도 있고요. 또는 무언가에 굉장한 몰입을 해서 현재를 잊는 방법도 있어요. 흔히 이제 학생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쇼츠를 계속 돌려보는 거. 예. 게임의 세계에 열심히 전투를 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방법도 있고 볼링이나 다른 격한 운동들 있잖아요. 그거에 몰입하면서 현재를 느끼지 않는 방법. 이성교제나 다른 관계에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느끼지 않는 방법들. 공부에 임하기가 싫으니까 그 회피 기제로 계속 유튜브나 인스타를 스크롤하고 그거를 끝나고 나면은 또 난 왜 의지력이 이거밖에 안 되지 자책을 하고 다시 이런 무한 사이클에 빠지는데 학점이 안 나온 거는 내 노력이 부족했고 내 의지나 그런 공부 효율 그런 거 같은 걸 좀 책망할 때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화학이나 수학같이 영재고 같이 특수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좀 특출나게 잘하는 분야에선 열등감이 좀 심했고 저 스스로 약간 점수를 막 드러내기 부끄러울 정도로 조금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노력으로 승화를 하신 거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 그냥 나 혼자 최대한 노력해서 그 방법은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해내는 것,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하고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방식으로 다시 불안을 누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이들을 멈출 수 없는 쳇바퀴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불안을 줄이려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또 다른 비교의 기준이 되고 비교는 또다시 불안을 만듭니다.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익숙한 방식으로 또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주변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서류를 지원했는데 떨어졌다거나 했을 때 약간
너가 떨어져?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약간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다 보니까 약간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서울대의 어떻게 보면 입지보다도 주변이 조금 더 생각보다 높구나라는 걸 느끼고 처음에는 뭔가 뿌듯함과 자부심이 당연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서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스스로한테 들었고 2배로 무력감이 들었던 게 나는 서울대학교에 나와서 기대도 많이 받는데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네? 라는 생각에 무력감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학력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몇 배로 더 노력해서 결과를 잘 내야겠다. 과도한 기대감이 학생들로 하여금 마치 러닝머신에서 뛰게 만드는. 내가 잘 뛰면 한 단계 올려. 또 잘 뛰면 또 올려. 언제까지 올려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쌓인 피로가 어느 날 아침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로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거는 너무나 한 방향으로 집중하면서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못할 것 같다 해서 심리적 탈진 상태잖아요. 수업을 하면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직장에 가고 싶냐. 제가 제일 놀랬던 답이 이거였어요. 뇌를 놓고 사는 회사 생활을 하고 싶다가 50% 이상이었어요. 뭐 현재도 그래요. 왜 그러니? 라고 하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지쳤다.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좀 쉬고 싶다. 불안과 번아웃을 아는 채 학생들은 다시 진로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앞만 보고 달려온 학생들. 이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고르고 있을까요? 새로운 걸 시작할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관성적으로 계속 억지로 열심히 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없지만. 고등학교 때는 진짜 나를 들여다보기 이전에 뭔가 공부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었으니까 그 마인드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전히 편한 쪽을 좀 더 따라가려고 하게 되고 선택하려고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이 편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는 소위 말하는 제일 편한 길? 그러니까 남들이 편한 길이라고 이제 정해준 거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높은 학점과 좋은 점수, 합격과 불합격. 오랜 시간 숫자로 자신을 증명해온 이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진로는 자연스럽게 익숙한 선택이 됩니다. 해보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패가 두렵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이죠. 네. 근데 그 리스크 테이킹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위의 시선, 뭐 엄청난 기대. 서울대 나왔는데 뭐 얼마나 잘 되겠어. 막 이런 기대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는 경향도 꽤 있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길을 거쳐서 서울대를 왔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는 좀 더 심리적인 장벽이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한 길로,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 선택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일단 대학원과 회사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대학원에 가면 박사 학위까지 따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지도 불투명하고 또 그 뒤에 진로도 사실 좀 불투명한 면이 많아서 선택을 안 했던 것 같고 회사의 경우에는 결과도 일찍 나와서 안정적인 거를 빨리 얻고 싶은 마음에 선택했던 것 같아서 정해진 길을 따라서 약간 정해진 공부를 성실하게 해내서 객관적인 지표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경로 의존성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진로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이제 회계사 시험이나 행정고시, 외무고시 같은 것도 다 그런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다 이제 그간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등수, 합격과 불합격. 그 기준이 삶을 설명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습관은 진로 선택에서도 이어집니다. 서울대생들은 학업과 관련돼서는 뭐 탑이잖아요, 그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잘 해온 거를 그대로 이어서 뭐 직업이든 뭐 여튼 시험이든 그렇게 하려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이걸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잘했던 걸 계속 할 거야.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약간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학벌, 그러니까 학업 성취에 부여하는 그 의미,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너무 의미 있는 진로나 직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약간 사회에서 또는 그것들을 영향을 받은 부모님들이 주변에서 공부 잘하면 이렇게 가야지, 마치 진로가 정해진 것 같은 얘기들 많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게 틀렸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우리 사회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학습이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그때 한창 로스쿨 붐이었어요. 1차 웨이브가 제가 봤을 때 2008, 9년이고 그 1차 웨이브 끝자락에 제가 10학번이잖아요. 로스쿨로 다들 많이 가려고 학점 관리를 엄청 하고, 그리고 금융공기업, 로스쿨, 일반 기업 취업, 그리고 행시, CPA도 있었다, 경제학 보니까. 그래서 저도 CPA를 해야 되나? 한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문과에서 그래도 리트를 한번 봐보는 게 트렌드처럼 돼버리기도 했고, 사실 정말 좋은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스쿨 회계사, 고시, 대기업. 결과가 명확하고 기준이 있는 길.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자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경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존중이 없다. 정답이 있어. 그럼 그거를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탐색하고 뭔가 방황하고 좀 다른 일을 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주 학생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이 선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자신에게 맞는 길이고, 누군가에겐 현실적인 판단이며, 누군가에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최선입니다. 제가 조금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인데, 뭔가 되게 다른 사람들도 좀 좋다고 하는 직업을 갖고 싶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기준 속에 안정성도 좀 어느 정도 녹아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CPA를 이제 입대하기 전까지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대학 입학하기 전에는 그냥 빨리 아무데나 취업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약간 분위기를 보면 다들 좀 목표가 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는 순간 주변의 선배나 동기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경영학과를 좀 복전하거나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경영학과 복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제 회계사 시험은 그냥 한 번쯤은 거쳐가는 시험으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그 뒤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반복된 경쟁, 타인의 시선, 그리고 기대. 그 속에서 만들어진 선택들은 결국 하나의 단어로 모였습니다. 안정. 그런데 그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AI라는 변화가 그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직무가 사실은 로우 스킬 화이트 칼라 직종부터 지금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로우 스킬이 뭐냐면 보통 학부 졸업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이제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과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또 창의적인 사고력이 가능한 인재를 기업에서는 원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뇌를 쉴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네,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AI가 정말 전형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인재를 대체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범생 양산 시스템도 뭔가 좀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AI는 이미 정해진 답을 찾고 반복되는 지식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서 빠르게 인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답 맞추기를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또 정답 맞추기를 잘 하도록 모든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성적이 최고인 학생을 뽑아서 로스쿨을 가게 한다. 근데 로스쿨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반복적인 지식,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 그것만으로는 이전과 같은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전문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좀 더 어두운 얘기를 하면은 아직 AI 대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로 신입회계사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상당 부분들이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분기의 매출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왜 증가하였는가, 그런 이유들을 저희 재무제표나 원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또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그 원장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은 사실 그 많은 실제로 지금 이제 회계사들 직접 그 손수하는 일들이 대체될 수 있죠. 대체되겠죠. 네. 내가 열심히 준비해온 그 자리에 AI가 먼저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AI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인정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좋은 진로, 그리고 좀 나중에도 그 밸류가 되게 높게 책정될 수 있는 진로를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AI가 이제 도래한 다음에는 그 진로들이 그 한 3년, 5년 뒤에 그 위치를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금융권이면 되게 다 될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모델링을 클로드가 거의 다 하게 되면서 그 상당 부분 대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뭔가 앞으로의 미래를 좀 알 수 없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신입 채용 같은 거나 인턴을 뽑는 자리도 되게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었을 때 뭔가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직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다는 뉴스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작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AI를 학부생 때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생각하는 사고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만이 아닙니다. AI에 기대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대, 서울대 다 시험 컨닝 때문에 맞아요. 문제가 됐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런 컨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방식의 강의라고 그런 방식의 평가를 하는 게 시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학생들한테 나는 AI를 마음껏 써라. 대신에 AI가 답을 쓰게 하면 AI의 통제를 받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다. 네 머리는 텅 비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를 내 조교처럼 도구처럼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AI가 얼마나 똑똑해지느냐가 아닙니다. 그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입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AI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가장 고전적인 대학에서 강의하던 역량, 중요하게 생각하던 역량이에요. 뭐예요? 난 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내 눈으로 보는 거. 가서 관찰을 하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 공감을 하고 해서 이 여기저기서 모아놓은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직접만 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하고 얘기하고 직접 데이터를 모으고. 두 번째는 내 머리로 고민해본다. AI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여기저기 저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하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근데 하다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기본 체력은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가장 고전적인 독서, 논리학 이런 거 다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 자기 언어로 정리해서 풀어서 서술하는 거. 19세기 대학에서 하던 거를 오히려 더 잘해야지 AI 시대에는 마음의 근력이 생기고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숙지하는, 내가 이렇게 흡수하면 되는, 그래서 시험 보면 되는 그런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드립다 자기 혼자 공부를 했는데 점점 더 커가면서 그런 공부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정답이 하나가 있는 공부가 아니고 문제 해결력을 넘어서 문제 발굴력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케이스이고, 그러면은 이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과 협업과 이런 거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필수, 생존 전략인 거죠. 혼자선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 과정.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학문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한다든지 언어화되고 또 규정될 수 있는 것을 암기하고 반복하는 순간 그건 AI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얻게 되는 그런 경험과 통찰이 결국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그런 인재의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AI 시대에는 전문가보다 여러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경계인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경계인이 되려면 나 혼자서 딥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간접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지 경계인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립을 좀 뚫어낼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정답을 빠르게 찾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답을 잘 찾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질문을 만드는 사람. 혼자 풀지 않고 함께 생각하는 사람. 화면 밖으로 나가 직접 부딪히는 사람. 이 학생들이 고립된 건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사회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경쟁을 가르쳤습니다. 더 높이, 더 빠르게. 하지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찾는 인재는 길러냈지만 자신의 감정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관악의 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직 이곳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섬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설계해온 이 구조가 결국 가장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각자의 섬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학생들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 있는 공간.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구조.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세상.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높은 기준이 아니라 더 단단한 안전망입니다. 관악의 섬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그 섬 위에서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섬을 만들었다면 다리를 놓는 것도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